우리가 인문학 특강으로 주제를 제가 잡아봤어요. 영화, 기술을 만나는 예술이 되다 라고 제목을 지어봤고요. 그래서 사실 인문학이라고 하면 조금 철학이나 미학이나 이런 접근을 해서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어렵게 돼가지고 지금 너무 젊은 청년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 내용을 생략하고 기술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사실 기술의 역사입니다. 네, 카메라가 없으면 영화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카메라의 탄생부터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카메라는 에디슨이 처음에 만들었거든요. 혹시 알고 있었어요? 네, 에디슨이 키네토스코프라는 장비를 먼저 만들었죠.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사운드는 안 들립니다, 지금. 그냥 말로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조트로프라는 장치를 처음에 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 잔상 효과라는 원리를 통해서 이제 착시 효과라고 하죠. 이제 프레임들 한 장의 사진들이 여러 개가 지나가면 영상처럼 사람 눈이 착각을 하잖아요. 아, 지금 움직이는 영상이구나. 우리가 착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이잖아요. 움직일 동이거든요. 한문으로. 영은 그림자형의 며칠상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맺혀 있구나. 그래서 동영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뜻이. 처음에는 필름으로 이제 키네토스코프, 시네마토그래프로 넘어올 때까지 필름으로 우리가 카메라를 이제 녹화를 했는데요. 여기 구멍들이 여러분 이걸 전문용어로 퍼포레이션이라 그럽니다. 퍼포레이션의 기능은 영사기가 그리고 필름 카메라가 이렇게 갈고리가 있어요. 이 갈고리로 막 넘겨요. 스플라이서라 그러거든요. 여기 넘기면 이게 카메라가 이거 움직이겠죠. 필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이 불규칙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넘기는 기계작용을 했었고요. 암실에서 빛을 보면서 은밀하게 쳐다보는 이 기능을 했었고요. 그래서 원주민도 나오고 이렇죠. 그래서 에디슨이 이런 놀라운 발명을 함과 동시에 류미에르 형제라는 사람들이 프랑스의 류미에르 형제라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키네토스코프를 가지고 와서 개조를 해요. 개조합니다. 그 개조를 해서 시네마토그래프라는 카메라를 만듭니다. 지금 이거는 류미에르 형제가 만든 열차의 도착이고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촬영도 되는데요. 이게 필름을 돌려요. 촬영도 되는데 영사도 됩니다. 그래서 그 시네마토그래프에서 빛을 쏴서 영사 기능도 가능하고요. 편집도 가능합니다. 뒤에 뚜껑을 열면 썰 수가 있어요. 필름을 가위로 자르고 붙였거든요, 예전에는요. 그래서 필름을 가위로 자른 다음에 컷 편집을 위주로 많이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시네마토그래프가 지금 이게 시네마토그래프 지금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우리가 움직일 동이라 했잖아요. 움직이면서 인화를 시켜가면서 촬영을 하고, 네, 그리고 영사도 하고 이런 기능들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게 필름통이잖아요. 위에 필름 내려오는 거 볼 수 있죠. 이 필름통을 매거진이라고 표현을 해요. 전문용어로. 이 필름통이 이제 한 릴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릴. 그래서 우리 카메라 큐사인 줄 때 그러잖아요. 카메라 하면 롤 이러잖아요. 뭐 레코딩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은 이 릴의 롤이기도 해요. 릴이 돌아간다. 그래서 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사인 줄 때 왜 우리가 롤이라 그러고 스피드란 말을 쓰지? 이 원형이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네마토그래프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류미에르 형제의 최초의 영화가 열차의 도착이라고 한 되게 100년 동안 착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고증이 된 게 한 10년 전부터 고증이 된 게 이 영화가 첫 영화입니다. 예. 이제 공장을 나서는 사람들이고 노동자들이거든요. 근데 류미에르 형제 집안이 되게 부자예요. 그래서 이 공장은 류미에르 형제들의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퇴근하는 거를 그대로 찍었어요. 그래서 류미에르 형제의 영화는 이렇게 그대로 찍잖아요. 다큐멘터리 찍잖아요. 다큐멘터리가 여러분 도큐먼트가 문서라는 뜻이죠. 멘터리가 기록하다는 뜻입니다. 문서 기록하는 필름, 그게 다큐멘터리 영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재현해낸다 표현하죠. 사실을 구현해낸다, 재현해내는 기능을 류미에르 형제는 최초로
한 감독들입니다. 형식적으로 따지면 류미엘 형제들은 다큐멘터리의 최초의 감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까 열차의 도착은 1895년에 나온 1895년 열차의 도착이고요. 7년 후에 1902년에 달세계 여행이라는 영화가 탄생이 됐는데, 이제 조르주 멜리어스라는 감독은 원래 마술사예요. 마술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필름을 보고 나서 이 필름을 어떻게 하면 가지고 놀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극적인 무대 세트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죠. 무대 세트에 자 바뀌죠. 이 컷을 중간에 잘라서 그냥 바꾸는 거죠. 바꾸기도 하고 이런 컷으로 장난을 많이 쳤고요. 그리고 이중인화라고 해서 여러분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뒤에 보시면 이중인화라고 해서 이게 로켓 쏘거든요. 이렇게 로켓을 쏘면 지금 필름이 열화돼 가지고 이렇게 끊김 현상이 보이는 거 보이세요? 필름은 기계작용으로 빛을 많이 쏟아보면 이렇게 열화됩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나중에는. 그래서 필름을 많이 이게 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르주 멜리어스는 이제 류미엘 형제와 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SF적으로 많이 접근해요. 이제 공상 과학 영화로 하죠, 장르적으로요. 사이언스 픽션 영화. 그래서 장르적으로 허구의 영화, 픽션 영화를 찍었던 게 조르주 멜리어스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SF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이거 기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프랑스가 이런 데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프랑스 영화들이요. 미국 영화들은 SF 영화로 표현하면 원래 북아메리카에 사는 원주민들을 굉장히 나쁘게 그리잖아요. 서부 영화 여러분 장르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영웅이 와서 그 원주민들 악당들을 내쫓고 떠나잖아요. 그게 미국의 건국 신화거든요. 그게 서부 영화기도 하고 SF 영화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가 나옵니다. 1927년에 미국에서 재즈싱어라는 뮤지컬 영화가 있었거든요. 이제 뮤지컬을 하기 좀 그렇죠. 왜냐하면 사운드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연치 않게 사운드가 입혀져요. 필름에 사운드가 우연치 않게 입혀져요. 그래서 사운드의 발견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필름에다가 사운드를 입힐 수가 있구나라는 발상을 하면서 사운드 영화가 탄생됩니다. 그래서 사운드 영화의 일화를 하나 보여줄게요. 이거는 고전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영화예요. 근데 이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제 무성 영화 배우들이 유성 영화로 넘어오면서 목소리가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성 영화 할 때는 과장된 표정이나 이게 과장된 몸짓만으로도 영화가 잘 표현이 됐거든요. 근데 유성 영화로 넘어오면서 목소리 연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상상한 것과 이상하게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직을 해요. 이때 당시에. 이제 기술이 변화하면서 배우도 사실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그러지 못했죠. 많은 배우들이요. 심지어 그 유명한, 혹시 여러분들 찰리 채플린 아세요? 무성영화 슬랩스틱 코미디의 거장? 되게 몸으로 웃기는, 이게 코수염 나고 이게 모자 이렇게 쓰고, 아시죠? 지팡이 들고 되게 웃기는 슬랩스틱 영화, 몸으로 많이 웃기는 감독이잖아요. 그 감독은 영화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처음에 사운드가 나왔을 때 영화는 무성영화만이 예술이다 표현했거든요, 찰리 채플린이. 근데 나중에는 본인이 유성영화를 찍었습니다. 반성했어요. 아니다, 사운드도 새로운 미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는 영화는 이 배우가 목소리가 좀 특이해요. 지금 사운드는 안 들리지만 이거 한번 봐보세요. 사랑은 비를 타고 여러분 영화 재밌습니다. 고전 영화인데, 그래서 사운드의 발견으로 이때 당시에 배우들과 제작진들을 희화화시켜요. 웃기게 만들어요. 이 영화는요. 사랑은 비를 타고는요. 1926년의 시대적인 배경이거든요. 27년에 제가 사운드가 탄생됐다고 했잖아요. 이 영화는 사운드의 발견으로 엄청나게 빈부격차도 심해지는 시기였어요. 경제 대공황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빈부격차의 사회적인 배경도 다루면서 이 영화 안에서, 그리고
배우들의 그 비극적인 것들을 많이 다룹니다. 아까 되게 아까 사랑은 비를 타고는 희극적으로 영화를 풀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되게 비극적으로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관심이 있다면 바빌론이랑 사랑은 비를 타고를 보면 네, 그래도 꽤 많은 사운드적인 시대적인 배경으로서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제 대공황 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하고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영화가 많이 힐링을 시켜줬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심리를 많이 치유해줬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영화가 흥행을 했습니다. 되게 환상적이잖아요. 뭔가 영화관에서 이 어두운 영화관에서 빛을 아른아른 보면서 되게 현실은 고달프지만 영화에 몰입되면서 내가 그 세계에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입이 되면 이게 뮤지컬 영화를 되게 즐기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의 발견이 되게 공교롭게도 이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잘 되는 영화들이 하워드 혹스의 뭐 스카페이스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뭐 갱스터 영화, 느와르 영화 이런 영화들. 네. 어쨌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들 영화로 장르적으로 많이 발전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영화 아까 방금 제가 하워드 혹스라는 감독이라는 사람을 말했는데 그 감독이 되게 유명한 감독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디지털 영화가 나오죠. 처음에는 이제 텔레비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색감이 많이 입혀져요. 색채 이제 컬러 영화가 나오죠. 컬러 영화 나오고 그리고 영화관에서 이제 TV와 경쟁하기 시작해요. 사실 시각 매체 최초는 영화거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매체대 미디어라는 하는 그런 학문들이 조금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조지 루카스와 뭐 제임스 카메론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주라기 공원 이런 감독들은 굉장히 SF적으로 이제 공상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이 합성도 많이 하고 많은 진보를 이뤘죠. 제가 제작비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장편 영화 한 편이 100억 정도 들죠. 제작하고 홍보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어벤져스 이런 영화 있잖아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그게 1조 달러 제작비가 1조 달러예요. 우리나라는 100억이잖아요. 장편 영화 신과 함께가 세 부작 해가지고 320억이었거든요. 신과 함께가. 근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1조 달러를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3조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죠. 영화가 충분히 3조 3배를 스코어를 성적을 냈으니. 그래서 미국은 사실 헐리우드라는 지방 도시에서 굉장히 이런 게 잘 발달했잖아요. 산업적으로 잘 발달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업적으로 사실 발달되기 쉬운 환경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가 설명했겠죠.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영화를 가지고 장난감도 만들고 이제 IP라 그러죠. 지적재산권. 이렇게 지적재산권을 뿌려주면서 돈을 다 수급해 하거든요. 기계장치 특히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사람은 뭐 이렇게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 찍거나 혹은 덩케르크 찍거나 이럴 때 본인이 기계장치를 만들어요. 새롭게. 아예 새롭게 만듭니다. 이게 움직이는 것도 만들고 그리고 IMAX 카메라도 직접 개조해가지고 본인이 찍어요. 덩케르크 찍을 때.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란 이런 감독들의 메이킹 필름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는요 세트장에서만 찍었는데 오픈 세트장, 로케이션 이렇게만 하죠.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찍고 있잖아요. 근데 VP는 우리 제주도에서 아직 본 적 없잖아요. VP 한번 만들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VP는 LED, 플렉서블 LED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시간과 공간의 절약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코로나 때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때 많이 기술적으로 진화를 이뤘습니다. 아이폰 4부터 뭔가 영화화 가능하겠다 하면서 박찬욱이 아이폰 4로 찍었습니다. 이 사람이 박찬욱이에요. 네. 박찬욱도 이제 서강대 철학과 출신인데 이분은 서강대에서 영화 서적을 안 빼놓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사실 영화라는 거는 비전공자도 공부하기 쉬운데요.
모든 영화 서적을 다 읽으면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첫 번째 그게 관문이에요. 박찬욱만 그런 게 아니에요. 봉준호도 그랬어요. 봉준호는 연세대 사회학과거든요. 그분도 연세대의 모든 영화 서적을 다 읽었어요. 한 권도 빠짐없이. 예전에는 도서관에서 책 뒤에 보면 이렇게 누가 빌려가는지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유명한 일화예요. 봉준호 이름이 안 써져 있는 게 없어요. 연세대 영화 서적에. 영화 관련 서적에. 박찬욱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폰 기술이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카메라 탓하면 안 돼, 사실은. 영화 찍을 때. 본인의 연출력 탓을 해야 돼요. 스토리텔링, 혹은 배우의 디렉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편집을 할지 이런 것들 탓해야 됩니다. 아이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잘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또 하나가 유행하는 게 이거예요. SK텔레콤에서 점프 스튜디오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점프 스튜디오? 이게 실감 컨텐츠예요. 실감 컨텐츠로 이제 카메라를 108대를 세워가지고 모션 캡처를 따는 거예요. 카메라를 108대를 따서 모션 캡처를 땁니다. 그래서 지금 리아킴, 이 사람 알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 아시죠? 유튜버. 네, 지금은 유튜버죠. 그래서 크로마키도 치고, 그리고 LED 조명을 굉장히 세게 주죠. 태양광이죠. LED의 색 온도는요 정확하게 켈빈가 5500도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조명은 태양광이잖아요. 그래서 이 LED 조명에 맞춰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이제 마지막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때 2020년에 핫했거든요. 근데 망했다고 표현한 게 맞습니다. 이제 안 쓰죠. 이 기술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텔에서 쓴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디에고 프렐리스키가 이제 감독이 이게 테드에서 강연을 하거든요. 네,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영화는 예전에 이렇게 찍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찍잖아요. 지금 영상 전공 학생들도 다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젠 2D, 예전에는 2D 이 프레임에서 찍었잖아요. 이 프레임에서 정경, 중경, 후경을 나눴어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아까 제가 열차 도착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뭔가 2D 플랫한 화면은 어떻게 하면 입체감을 줄까 하면서 정경, 중경, 후경을 프레임 안에서 나눠서 이렇게 되게 입체감 있게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촬영 감독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법이 바뀌었죠. 카메라가 이제는 이렇게 가운데에 놓고 찍기 시작했죠. 어느 순간 인스타 360도 이런 거 보면 아시잖아요. VR 카메라. 그럼 여기다 가운데 놓고 찍었더니 근데 이렇게 찍었더니 문제는 VR은 되는데 뒷 배경이 안 보이네? 등이 안 보이네? 해서 인텔 스튜디오에서 만든 게 카메라를 이렇게 사방에다 깔아놨어요. 이게 볼륨메트릭 캡처 기술입니다. 전문용어로. 볼륨메트릭 캡처 기술을 발명한 거고, 이렇게 사방에서 2D로 딴 거예요. 사방에서 카메라가 2D를 따요. 이걸 조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3D를 구현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이렇게 2D만 따는 게 아니라요. 이게 빛의 원거리로 촬영을 해서 여기는 모든 공간을 캡처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이하게 볼륨메트릭 캡처는요, 그냥 2D 카메라가 아니에요. 이 볼륨이라는 게 이 공간을 다 캡처한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픽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도 픽셀이라고 그러잖아요. 해상도 할 때, 자, FHD가 1920 곱하기 1080 하면 약 200만 화소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3D는 복셀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미 복셀이죠. 영화를 분석할 때 복셀 세상에 와 있는 거죠. 메타버스 세상에 와 있죠, 이미.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캡처되는 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냐? 카메라를 마음대로 시점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을 다 캡처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여기 다 캡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컷 편집을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 홀스 포인트 오브 뷰 샷이죠. 말의 시점 샷이거든요. 그럼 내가 말의 시점을 하면 말의 시점 샷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찍지 않아도 멋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거 이 사람의 포인트 오브 뷰 샷 악당이죠. 네, 이런 식으로 재촬영할 필요 없이 한 번만 캡쳤다면 배우도 연기하기 편하겠죠.
예전에는 우리가 프레임에 갇혀서 연기를 하려고 아둥바둥 하잖아, 배우들이. 프레임에 갇혀서 사운드 어떡하지? 조명 어떻게 하지? 배우가 촬영, 조명, 음향을 다 신경 쓰면서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연극에서도 세트에 가서 연기만 해도 이렇게 완벽하게 영상이 잘 구현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라는 게 굉장히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뒤처지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찰리 채플린 이야기 했잖아요. 찰리 채플린처럼 영화는 망했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건 어떻게 말하면 이제 학문이 됐잖아요. 학문이거든요. 영어학이라는 게 역사는 짧습니다. 한 130년 됐거든요, 이제. 근데 역사는 좀 짧지만 예술로 인정을 받고 학문으로 인정받으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 변천사는 보면서 영화 역사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면 앞으로의 미래도 예견해 볼 수 있어요. 영화가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내가 제작을 해야겠다.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야겠다. 우리가 시청각 매체를 어떻게 다뤄야겠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 측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OTT 플랫폼은 제가 개념을 설명하면 오버 더 탑이죠. 오버 더 탑은 셋톱 박스 없이 바로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이제 수신기 없이 바로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플랫폼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OTT 플랫폼. 써져 있죠.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이 OTT 플랫폼 경쟁 시대가 됐었죠. 한때 뭐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 뭐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뭐 티빙, 우리나라는 시즌 있었잖아요. 등등. 근데 결국에는 넷플릭스가 1등하고 있죠. 넷플릭스는 월간 구독료가 지금 13,500원인가요? 표준이? 더 싼 것도 있지만 그거는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화질이, 해상도가. FHD는 13,500원을 내는데 나도 모르게 1년 내내 내고 있죠. 디즈니 세계관에서 영화라는 장르가 디즈니 세계관에서만 작동이 됐었고 상업영화도 디즈니 정도는 찍어야 상업영화지, 디즈니 정도 만들어야 애니메이션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이. 사고관념이 다 지배됐어요. 여러분들은 다양성의 영화, 시청각 매체를 다루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보잖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스토리텔링도 비슷하고요. 연출 기법도 비슷하고요. 색보정 하는 거 보세요. 색보정, 색감 다 비슷해요. 넷플릭스. 근데 여러분들이 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영상 만들려고 하면 넷플릭스처럼 만들려고 해요. 넷플릭스가 표준이 돼버렸어. 이렇게 해야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어. 왜냐면 나도 넷플릭스로 데뷔하고 싶으니까. 나도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같은 황동혁 감독 맞죠? 그런 감독이 되고 싶으니까. 근데 그게 표준이 되는 것도 현실이긴 하죠. 어쩔 수 없는 시대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개성이 있어야 된다. 그건 그거대로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개성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습니다. 영화라는 거는요, 작가주의 감독이에요. 영화라는 거는 작가예요. 다시 말하면 오떼, 이제 프랑스 말로 오떼라 그러죠. 오떼? 영어로는 오또 그러잖아요. 오쏘. 제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 오쏘 이러잖아요. 작가가 영화를 만들려면 따라해서는 안 되죠. 영화는 굉장히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거예요. 유튜브 플랫폼 이런 거는 트렌드잖아요. 근데 영화는 독창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독창적이려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환경에서 내가 영화 작업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떤 사고관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영감을 받아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작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 컷 한 컷 찍는데 한 땀 한 땀 찍는데 우리는 엄청난 고민을 하고 엄청난 생각을 기울여서 찍어서 될까 말까 한데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AI 시대는 더 심해요. AI가 만들어주잖아요. 우리가 재현의 매체로서 우리가 그동안 카메라에 프레임 안에 담아냈는데 AI가 공간도 만들어주고 인물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심지어 프레임을 확장도 시켜주잖아요.
더 여러분들 세대 아래 이제 중고등학생들, 이제 앞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더 창의성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보다. 인문학이 사람을 위한 학문이거든요. 인간에 대한 내 친구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 친구가 뭐 감정 상태가 어떠한가? 내 친구가 지금 여행을 한번 가볼까? 이런 경험, 새로운 식견, 책, 독서, 영화도 다양성 있는 영화를 봐야 돼요. 로베르트 비네라든지 이런 감독들 이름입니다. 네, 그런 감독들은 헐리우드에 스카우트 당했어. 영화를 너무 잘 만드니까 표현주의 영화로.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 비참함을 그린 게 표현주의 영화거든요. 음울하게 영화를 만들어요.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과장되고 왜곡되고 연극적이고, 그리고 세트가 왜곡되고 막 이런 시각적인 왜곡 현상을 많이 보여줘요. 어둡게.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극단적이고 조명 대비가.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잘 감독들이 연출하다 보니까 헐리우드에서 스카웃해서 영화를 찍게 했더니 느와르라는 장르가 탄생됐어요. 느와르라는 말은 프랑스 말로 검다, 검은이란 뜻이에요. 검은 영화를 막 찍는 거야. 그래서 공포 영화가 탄생됐어요. 호러 영화가 그 감독들 독일 영화에서 탄생된 거거든요. 그리고 갱스터 영화가 그다음에 발전된 거거든요. 지금 제가 쭉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나야 된다. 식견이.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다 꿰고 있잖아요. 제가 봤기 때문에 말하는 거거든요. 보고 분석하고 깊이 사색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시대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창작자라면, 좋은 관객이라면 많이 다양하게 봐야 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넷플릭스가 지금 너무 무지막지하게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저작권이 100% 넷플릭스에 있잖아요. 황동혁 감독이 돈 벌었습니까? 지적재산권으로? 하나도 못 벌었어요. 몇 억 벌었어요. 제작비. 연출했어? 이 정도만 줄게, 끝. 그래서 이 콘텐츠 지형도는 어쨌든 우리가 이 기술 그리고 이 사회 전쟁과 탄생과 동시에 엄청 발전하기도 하고 격변의 시기도 합니다. 지금 격변의 시기예요. 지금 전쟁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 곳에서 안 끝나잖아요. 우리나라도 위험하고 대만도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는 냉전 체제를 이제 뛰어넘어서 국지적으로 지금 제국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인문학은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더 고민을 많이 하는 복잡한 시대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제 생성형 AI, 메타버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양익준 감독 아세요? 똥파리 감독, 독립영화 감독? 양익준 잘 모르죠? 양익준 감독이 AI 영화 만들어서 대상 받았어요. 네, 이거 메테오라는 AI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트레일러예요, 예고편. 작년 AI 기술이 형편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엄청 발전하고 있는 거 알잖아요. 지금은. 저 어설프긴 하죠. 약간 사람 같지 않아요. 약간은 거부감이 듭니다. 이 기술을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에 의해서 정말 도움이 되고 남들한테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뭔가 새로운 것들도 창조할 수 있고 이런 고민들의 순간들을 오늘 많이 풀어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많이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OTT 플랫폼은 알고리즘으로 여러분들 취향을 저격해 주잖아요. 취향에 맞춰 주잖아요. 어쩌면 유튜브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자꾸 편향된 사고로 갈 수밖에 없는 세계관에 지금 갇힐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도 내가 보던 것만 보고, 그렇죠? 넷플릭스도 내가 보던 것만 보고. 근데 우리는 좀 넓게 봐야 된다. 그 말을 오늘 하고 싶은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에이징 기술 이런 건 쉽죠? 엄청 쉽죠. 이제 우리가 파티클이라고 그러죠. AI의 뭔가 템플릿들을 가지고 와서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그걸 볼게요. AI를 영화를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노하우를 풀겠습니다.
이 사이트는요, AI Artificial Analysis.ai예요. 여기 스피치, 이미지, 비디오 보잖아요. 이미지 제네레이션 뭐 이런 게 있죠?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게 순위가 나와요. 이 순위는 종합 순위는요, 전문가들이 순위를 매겨주기도 하고 그 사용자 경험도 있고 이게 종합적으로 해서 순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보통 지금 제미나이가 좀 빠르기 때문에 제미나이 한번 켜볼게요. 제미나이로 한번 해볼게요. 질문해요. 요즘 사회, 문화, 트렌드에 맞게 영화, 예술영화, 독립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좀 키울까요?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소재를 못 찾겠어. 매력적인 소재와 주제를 연결해서 만들어줘. AI한테 인격을 부여해줘야 됩니다. 인격. 너는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야. 이자 작가야. 세계 모든 영화제를 석권했어. 이렇게 인격을 부여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엔터를 쳐봅시다. 그러면 제미나이가 막 알려줍니다. 이렇게. 저는 깐느와 베를린에서 다 맛본 사람이래. 이 사람이. 로그아웃이래. 로그아웃에서 막 들어본 단어인데?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그의 데이터는 영원히 떠든다. 오, 재밌는데? 재밌습니다. 관계 대행 서비스 고독사 타인의 식탁. 와, 타인의 식탁. 괜찮잖아요? 가족도 연인도 감정도 돈으로 삽니다. 이거는 이미 있던 소재이긴 한데 흔하죠? 도파민 중독, 쇼폼 시대, 15초의 정적. 근데 이건 재미없다. 저는 로그아웃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있는 소재 아니에요? 그쵸?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이걸 갖다 복사 붙이기 해서 다운표 한 다음에 이거 어디에서인가 본 것 같아. 이 세상에 없는 이야기 소재와 주제를 다시 작성해주고 시놉시스를 작성해 줄래? 소재 주제가 조금 정해졌으면 줄거리로 가야 되잖아요. 시놉시스를 갑니다. 자, 시놉시스를 한번 볼게요. 내가 잠든 사이에 나의 몸은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 와, 이거 명언이다. 명언인데요? 갓생 열풍과 노동시간을 삭제하고 싶어 하면서도 AI는 로봇을 대체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생각을 지고 기계가 되기 자체하는 이야기래. 좋아요. 이걸로 해볼게요. 근데 일단 처음에 영상을 만들기 전에 여기 나노 바나나 있잖아요. 나노 바나나로 이미지를 먼저 생성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붙여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 이미지를 또 첨부해가지고 그 캐릭터에 똑같이 계속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이해했어요? 이미지를 콘티를 다 만들어요. 콘티 이미지를 다 만든 다음에 그 이미지 투 비디오를 해야 잘 나와요. 깔끔하죠? 이해했죠? 이미지 투 비디오는 이거 안 붙여도 돼요. 그냥 이미지 넣고 엔터만 쳐도 돼. 이미지 넣고 그냥 빈 프롬프트로 엔터만 쳐도 영상이 잘 나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률성 게임이거든요. AI로 확률성을 게임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컷들이 나와요. 이제 그걸 재편집하는 거죠. 그러면 순식간에 AI 단편 영화는 아주 높은 퀄리티로 지금 당장 만들 수가 있어요. 내년에 수상받을 AI 영화를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면 충분히 한 달 만에도 만들 수 있죠. 여러분들이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특출난 뭔가 생각으로 내가 영화를 정말 제대로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방학 때 놀지 않고 만들 수 있겠죠. 동시에 책도 많이 읽고. 그러면 기술과 인문학을 같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훌륭하게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AI를 비디오 이게 지금 크레딧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어요. 이미지 이렇게 하면 이미지 잘 만들어 주거든요. 예산이요? AI? 예산은 제가 뭐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만 깔끔하게 정확하게 AI를 뽑아내면 한 20만 원? 20만 원 만들 수 있어요. 단편 영화 하나. 15분짜리. 20만 원 투자하면 15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좀 내가 잘 못 만든다. 그럼 한 70, 80만 원까지 써야 돼요. 7, 80만 원 정도 예산을 써야 완벽하게 뽑아낼 수 있어요. 단편 영화를요. AI 영화. 제 경험상으로 저는 100만 원 넘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파이프라인을 짜면 훨씬 더 절감할 수 있어요, 비용을. 근데 캐릭터를 만드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그록4 이미지 되게 좋아요. 그록4 이미지도 좋고, 여기 아까 나와 있는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걸 다 써보시면 돼요. 젠스파크에서. 제 생각에는 젠스파크가 선두주자인 것 같아요. AI 에이전트 중에서는. 아마 얘네가 잘만 하면 큰 대제국을 세우지 않을까. 에이전트에. 어쨌든 배우도 필요 없고 혼자 영화를 만드는 세상은 내년이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 마블 같은 영화를 만들어서 떼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걸 누가 빨리 즉각적으로 하느냐예요. 누가 내가 AI의 비용을 아끼지 않고 라이센스를 빨리빨리 쓰고 도전하고 내 노하우를 만들어서 내가 빨리빨리 도전해서 내 시간을 투여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편집 누가 못해요? 편집 쉽잖아요. 유튜브 뭐 프리미어 너무 쉽잖아요. 프리미어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프리미어 아니어도 되죠. 핸드폰으로 블로나 캡컷이나 이런 것도 너무 잘 됐잖아요. 오토마크 없이. 그러니까 요즘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전공자다 혹은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누가 빨리 하느냐예요. 분명 1조 원 시대 벌릴 겁니다. 컨텐츠 하나가. 혹은 또 다른 플랫폼, OTT 플랫폼이 나오면 뭐 트위치, 제2의 트위치처럼 그런 것들이 나오면 또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겠죠. 일단은 오늘의 주제는 영화이기 때문에 컨텐츠에 국한해서 말한 겁니다.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사실 뭐 회사도 혼자 코딩도 혼자 다 할 수 있고 개발도 혼자 다 할 수 있고 지금 회사도 만들기 쉽고 누가 AI를 빨리 아느냐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니까요.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제주메일 선생님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